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은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몇 시간 전 새벽에 워싱턴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새벽부터 많은 소식을 여러분들 이미 접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제와 통상, 안보, 그리고 미래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랑은 자주 보고 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기자는 내가 진짜 오래간만에 그전에 MBC에서는 몇 번 봤었는데 네, MBC 라디오 제가 진행할 때 나와주셨죠.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지고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네, 나날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침 장관님 오시는 거 알고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얘기 잔뜩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 좀 잘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오는 걸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네. 그동안에 여기저기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남북 간에 직접 서울서 평양 가기가 어렵게 돼 있다. 윤석열이가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이때는 와싱턴을 돌아서 평양으로 가고 도쿄를 돌아서 평양 갈 수밖에 없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은밀하게 미국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을 빨리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북한한테 좋은 사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남북 그 관계도 좀 우리가 그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네. 될 거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얘기한 대로 됐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분야별로 짚어볼 텐데요. 북한 얘기도 조금 뒤에 다뤄볼 텐데 일단 장관님 이번에 전반적인 정상회담 평가를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돌발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외신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예. 비교적 뭐 괜찮은 분위기로 끝났다는 평이 있던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잘 됐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북한이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달라. 당시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나는 맞아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하는 네. 상당히 재치 있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좀 그 반응을 끌어내는. 자기를 좀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했고 그러자 이제 자기는 김정은과 가깝다 뭐 만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국제 정세를 환경을 조성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네. 그 지금 미군 기지를 자기네들서 임차로 하고 있는데 네. 임차료도 제대로 안 내요. 임차도 안 내는데 네. 공사비도 우리가 93% 내서 다 해줬고 그랬죠. 세계 최고로 화려한 그것도 최대 미군 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뭐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본심은 아니라고 봐요. 네, 협상 네. 카드로 그러니까 그렇죠. 국방비 증액, 방위 분담금 증액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그 돌려차기 식의 그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아마 잘 대처했으라고 보고 네. 이제 오늘 오후쯤 아마 그 결과를 유성락 그 실장이 브리핑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한다고 그러니까 들어봐야 되겠지만 방위비 증액은 뭐 피해갈 수 없는 국방비 증액 국방비시네. 피해갈 수 없고 아까 뭐 조금 전에 CSI에서 네. 연설해서 늘리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후 그건 안 할 수 연설에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연합도 다 5%까지 올렸고 일본도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2.3% GDP 총액의 한 2.3%를 내고 있는데 네. 5%까지 올리기는 어렵고
어디서 잠깐 3.8%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는 해가면서 트럼프를 따독거려 놔야 어이구. 아 여기 휴지 좀 예,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 괜찮으세요? 한중 관계를 좀 맘 놓고 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입지가 생기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끝내고 하세요. 네. 그 저기 뭐야 중국도 같이 가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네네. 어? 시진핑 같이 만나러 가자고. 네. 그거는 대단히 성공적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문희정 평론가님 전반적인 네.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때요? 왜냐하면 워낙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포인트가 다 다를 텐데 우리 평론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정상회담의 패턴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 외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늘 공격하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정상들은 늘 방어하고 수비하는 입장인데 맞아요. 얼마만큼 그 수비를 잘해낼 것이냐 거기에 다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맞아요. 그 시선으로 바라봤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게 되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놀랐어요. 네. 자, 우리가 왜 네. 트럼프 대통령은 네. 본인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칭찬의 선을 굉장히 네. 잘 지켜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뼛속까지 기업가고 사업가야. 장사꾼이어서 내가 니들 다 알아. 니들이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뭘 얻어내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하는지 내가 다 알거든. 네. 근데 그게 입에 발린 말이라고 느껴졌을 때는 오히려 모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그 모욕감도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네. 듣기 좋은 말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선 넘은 것 같은데 싶어도 본인은 기분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한국과 관련해서 네. 한반도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본인이 늘 본인 입으로 했지만 그 누구도 본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해줬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은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만큼 세계 평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을 못 봤다.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나 왜 노벨 평화상 안 줘요? 내가 6개의 전쟁을 내가 중재를 했어요. 이 정도면 나 줄만하지 않아? 나 이름 오바마로 바꿔야 줄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네. 아무도 자기 진심을 몰라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대륙별로 유럽, 그렇습니다. 아시아 이렇게 다 짚어가면서 다 짚어가면서 네. 맞아요. 당신이 정말 피스메이커로 너무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발맞춰서 나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계속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지만 요것만 해결되면 바로 북한으로 대화로 뛰어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대화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할 때 민주당에서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저 사람은 왜 독재자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냐. 그렇죠. 그런 비난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동맹을 먼저 챙기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이 왜 적대국의 정상들을 만나려고 하냐. 왜 그 부분을 강조하느냐. 비판받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짚어준 거죠. 지금 공개적으로. 한국의 입장으로는 힘드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먼저 좀 그 대화의 물꼬를 터달라라고 그 부분을 딱 짚어주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본인이 이런 거 공격해야지라고 머릿속에 쫙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것들이 무장해제다. 네 생겨버리는 네. 거죠. 예. 역시 제가 이 부분에서 장관님 좀 궁금한데 정말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과 뭐 이제 앞으로 좀 만나시라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그 뒤에 이제 따로 뭐 선물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사이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다. 이재명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대변인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라고 권유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그 전에? 네. 그 전에? 예전에. 공개, 비공개 이 차일까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네. 김정은을 만나도록 권고한 것은 네. 분명 그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네. 이제 그건 저 벌써 7년 전 얘기고 다시 자기가 대통령 돼서 돌아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이재명 처음이다. 대통령이 좀 처음이다. 듣던 좀 반갑다. 예. 근데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잘한 것은 네.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하러 가기 전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 북핵 문제 해결의 해법을 정리를 잘했어요. 네. 3단계 해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바로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소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핵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핵 보유와 비핵화 사이에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분명치가 않았었는데 요 며칠 전에 김여정 저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네. 비핵화를 고집하면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버렸고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해 놨는데 이 단계를 중간에다가 핵 동결 그다음에 축소 비핵화 네. 네. 말하자면 다리를 놔줬단 말이에요. 3단계로.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소위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한 지략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이미 핵 보유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핵화다. 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네. 내가 단계를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네. 그 테두리 안에서 당신이 빨리 만나는 것이 네.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아마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밑자리를 잘 깔아준 거예요 지금. 응? 환경 조성을 제대로 그러니까 하고 오신. 외교에서는 지금 네. 외교 협상을 할 때는 일단 컨텐츠가 좋아야 되고 네. 또 레토릭이 근사해야 되는데 네. 또 순발력이 또 중요한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레토릭, 순발력인데 가령 이제 페이스메이커 같은 것은 네. 순발력이고 자관 나는 그 전에 성남시장 때부터 외교안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네. 상당히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을 했었는데 오. 이번에 이제 슈퍼 헤비급으로 확실하게 등극을 했어요. 네, 제대로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장관님 후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제가 아까부터 앉아 계셨는데 소개를 빠뜨린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죠. 네, 오늘 또 비도 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네. 네, 총평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앞서 우리 장관님 말씀 주셨듯이 네. 정말 선방했죠. 사실은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회담 직전에 그 트위터에 올라온 맞아요. 돌발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막상 이제 이 공개 모두 발언과 공개 회담에서 우리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네. 걸 느꼈습니다. 네. 이게 현장에서의 어떤 순발력도 있지만 준비된 발언이 아니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 있고 전략이 좀 있었다고 봐요. 네. 트럼프가 칭찬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좀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칭찬. 이게 말로 천냥비 갚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돈 든 건 없어요. 말로 한 겁니다. 말로 함으로써 분위기를 상당히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큰 성과는 애초에 회담의 의제로 비중 있게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는 네.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이제 공개석상에서 진행된 얘기 이상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쨌든 그 회담에 비중 있는 의제로 올라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의제로 너무 비중 있게 올라가지 않으면 되는 그런 의제들이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이를테면 뭐 지금 뭐 우리 그 동맹이 현대화 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무슨 주한미군의 뭐 전략적 유연성 이런 문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의제잖아요. 좀 뒤로 미루고 싶죠.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그 비공개 회담에서 그 내용이 어디까지 어떻게 토론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으로 봐서는 그렇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일도 양단식의 네. 그런 논의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러우 전쟁 이걸 이제 좀 해결한 이후에 네. 한반도 쪽으로 눈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게 전문가들 많이 예측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그 시간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앞당겼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선방 이상의 성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희정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쭉 좀 이어가 보자면 10월 에이펙 일정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발언만 보면 어떻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해결돼야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실 15일 날 푸틴 대통령 만나고 18일 날 유럽 정상들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할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네. 그때도 우리는 그 얘기를 했죠. 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측은 확답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는 사실 당장 끝낼 생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보여요. 자, 트럼프 대통령 마음은 지금 너무 조급해요. 빨리 달려오고 싶으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가시려고. 뭐 지금 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마음은 이미 그때쯤이면 난 에이펙으로 넘어가고 네.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한번 전 세계의 플래시가 확 터지는 그런 상황을 내가 네.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하나의 플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어떻게 보세요? 그 에이펙 뭐 시진핑 주석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고 그동안 보도나 네, 어떤 네. 또 최근에 특사단도 갔었죠. 네, 네. 올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도 오지 않을까 딱 이 정도였는데 아니, 이번에 뭐, 보면은 경제협력 문제 때문에 뭐 올 거 그 에이펙이 경제협력 문제죠. 네. 이카노믹 코퍼레이션의 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올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문희정 문 평론가 말씀대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그 시기 임박해 가지고 어떤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면은 그 문제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죠. 못 올 수 10월 있는데 그때. 네. 그런데 말하자면 참 에이펙 참가 여부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 3자 회담이 그쪽에서 열리게 된다면은 못 오는 건데 그 사람 뭐 G7 회의도 왔다가도 뭐 그냥 또 가버리지 않았어요. 네, 네. 아무 데나 그건 가죠. 네. 이상할 수 없는데 어쨌건 에이펙에 뭐 트럼프가 온다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무슨 뭐 덕을 보거나 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도 받아낼 건 다 받아냈다고 보고 네. 아까 우리 박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내가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지금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것은 공개 회의에서는 얘기 안 하고 아마 식사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유성락 실장이 지금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아마도 그 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좀 늘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네. 그건 늘려줘야 될 걸로 얘기가 된 것 같고 방위비 분담금도 안 올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대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무슨 꼼수를 썼느냐면 그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위 그 캠프 험프리스를 지금 소유권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건. 네. 그건 국회 의결 정도가 아니라 국민 투표로 가야 될 문제예요. 네. 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일종의 이 말하자면 벼랑 끝 전술 비슷한 걸 쓰는 건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극복했으라고 보고 네. 돈은 어차피 좀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국을 따독거려 놓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는데 같이 가자고 할 정도가 됐으면은 네.
앞으로 한중 관계를 좀 적절하게 우리가 잘 그냥 미국 편에만 서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에이펙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까지 오면 또 여기서 미중 간의 담판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지금 트럼프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압박에서 제일 느긋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파워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중 간의 이 관세 문제에 대한 협상이나 미중 간의 빅딜은 꼭 그게 뭐 경주에 와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널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회의 참석을 아직은 좀 유보적으로 봅니다. 네. 저 사람 특징이 와야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수틀리면 그냥 안 올 수도 있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 러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이제 세틀먼트하는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시기적으로도 맞물릴 수 있는데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회담 같은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좋아하죠. 저 사람은 자기가 돋보여야 돼요. 네, 맞아요. 그 자기가 점에서는 김정은도 마찬가지. 자기가 돋보일 모멘텀이 없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직은 섣부른 기대긴 한데 뭐 김정은이 경주에 올리는 만무하고 그 사람은 러시아 전승절 행사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회동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벌써 나오는데 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네. 어쨌든 비핵화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한미 연합 훈련, 전략자산 이거 완전히 영구적으로 봉쇄하지 않으면은 뭐 응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조건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의제에 오르면 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네. 그래서 그 미 국무장관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반응을 했어요. 북한의 김여정의 그런 반응이 겉으로는 강한 거부지만 네. 어쨌든 자기들의 조건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좀 지금 자기 이제 스케줄상 바쁜 거 좀 정리되면 네. 이제 김정은 만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올해냐 내년이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테이블 회담에 올려놓은 게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원산의 갈마반도에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 놓고 주면 나도 거기 가서 골프를 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그 원산에 대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아마 그 어머니인 고용희 희. 그때 이제 59년 60년 그 어간에 제1교포들이 북송될 때 만경몽호를 타고 입항한 데가 원산항이에요. 네네.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다고요. 거기서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저기 무슨 뭐 가국단에 들어갔나 해서 김정은을 만나게 됐는데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을 만나게 됐는데 그 갈마반도 그 개발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지금 아이디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CSIS의 빅터 차는 판문점에서 만나라고 그러는데 그 갈마반도 갈마 비행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양양 비행장 저 오산 공군기지 미국 트럼프가 오면은 아마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니요 평택 그쪽으로 들어올 텐데 그래서 에이펙 갔다가 비행기 타고 그냥 갈마로 들어가서 갈마 비행장의 활주로가 3,500m 두 개나 있으니까 3.5km 그러니까 대형 비행기가 다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군요. 네. 그 갈마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김정은도 근데 이제 아까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지만은 미국의 공식 입장은 비핵화란 말이에요. 네. 그 핵 보유에서 비핵화까지 중간 단계를 그 3단계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그거를 사전 조율을 하려면 이제 빨리 하면은 두 달 안에 할 수는 있어요. 10월 말 11월 초니까. 9월하고 10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기면은 북미 실무 접촉을 해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일단 핵 보유를 인정하고 네. 그리고 순서대로 해서 뭐 핵 군축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뭐 한국
일본 다 들어와야 되니까 동북아 6국이 만나가지고 한반도의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협상을 시작하는 일을 거기서 시작하자 하는 식으로 하면은 네. 갈마반도로 김정은을 불러내면은 판문점보다는 거기 훨씬 더 더 좋죠. 자기 김정은 애착을 입장에서는. 보낸다니까. 네, 광고도 되고. 그리고 트럼프도 거기 가서 이제 사이가 좋아지면은 거기다 트럼프 타워 하나 세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콘도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거기 땅 좋더라. 콘도 지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네네. 그 트럼프의 이 사업가로서의 트럼프의 호기심, 그다음에 필요성, 그다음에 그 원산 갈마반도에 대한 그 김정은의 이 저 애착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네. 아마 트럼프는 아니 그 김정은은 헬기 타고 갈마 올 겁니다. 네네. 여기는 비행기 타고 가고 네. 그 집 좋은 거 많이 줘놨으니까 회담장은 있을 거고 네. 갈마에서 만나요. 10월 말쯤 11월 초쯤 에이펙 끝나고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한반도는 다시 이제 평화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그럼 두 분한테 동시에 드릴게요. 이게 아이디어고 상상력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고요. 정 장관님을 반박하셔도 됩니다. 네. 뭐가 됐든. 일단 처음에 사실 연추 장관님 판문점에서 에이펙 때 이제 트럼프가 오고 저번처럼 야 나와 잠깐 얼굴 보자 해서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모락모락 올해 초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 가능성이 조금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갈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일단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네. 갈마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할까? 김정은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문희정 평론가가 직접 짚어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어떤 거에 초집중하지 않고 2주씩 집중하잖아요. 이 문제 잠깐 하고 잊어버리고 또 딴 문제 집중하고. 저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계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과 뭔가 호흡이 맞아서 날짜가 잡히면 러우 무시하고 서서는 좀 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와 2기가 확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1기 때는 본인 사람이 없으니까 기성 그 정치인들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볼튼 특히 하노이 회담을 노딜로 만들어버린 그 볼튼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했죠.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네. 심지어 뭐 이란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서 경호까지 해줬었는데 그걸 본인 취임하자마자 바로 경호도 해제시켜 버렸잖아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더 비스트 본인의 리무진에 푸틴 대통령 태울 때도 옆에 참모진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도 사실은 더 비스트에 태우고 싶어 했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판문점은 일단 미국 대통령 중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석을 만난 건, 그 북한 위원장을 만난 건 내가 최초. 일단 그거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굳이 판문점이 아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대가 좀 달라져야 해. 그렇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를 써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미국 주류 언론들이 부동산 용어 쓰라고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 부동산 언어를 썼어요. 네, 트럼프 월드 제가 거기서 골프 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자기도 콘도 짓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 그럼 내가 콘도를 지으려고 실제로 한번 가볼까? 사전 답사 차원에서. 그렇죠. 참모진들은 맞겠지? 근데 거기를 처음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 욕심낼만 하다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특히 올해 내에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은 본인의 성과가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올해 안에 본인이 해야지. 했던 것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럼 북한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내년에 상을 타는 그렇죠. 수준으로. 네. 일단 본인의 성과를 다 모을 수 있는 게 올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네. 굉장히 욕심낼지도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이디어 좀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뭐 모두가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해외 정상들도 공공연히 그 얘기를 그렇죠. 이제 트럼프를 칭찬하면서 네. 고무하면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조건이라면 당신 노벨상 추천서 써주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가 땅 갖는 거 없이 러우 전쟁을 종결시킨다면 내가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 평화 집착증이 있어요.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미국 내의 대외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거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테면 미 국무부나 미 군부나 이런 데는 뭐 대중국 봉쇄 이런 게 우선적 관심사지 이제 한반도 이 뭐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게 관심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내지는 그거를 대외 문제의 우선순위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 버튼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누르고 왔다라고 제대로 생각하고요. 눌렀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노벨상 타려면 네. 뭐 러우 전쟁 하나가도 안 되잖아요. 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일 거고 극적인 거를 굉장히 원할 거예요. 네. 북한이라는 국가는 원래 극적인 걸 원하는 국가고 네, 네. 그다음에 트럼프도 극적인 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 판문점 회동을 트위터로 나오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위터로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다섯 물론 시간 그때는 만에. 네. 나올 줄 알고 부른 거죠. 네. 이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또 다른 어떤 극적 장면을 이 트럼프가 원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장관님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디어가 성사될 수도 있죠. 게다가 이 사람은 쇼미더머니잖아요. 네. 돈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북한 문제를 푸는 것도 단지 뭐 북의 비핵화나 이 동북아의 평화 이게 아니고 네.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타워 같은 개발 문제겠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됐다. 자기가 꼭지를 따라가야 되겠다 싶으면 전격적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보면은 처음에 싱가포르였잖아요. 중국 비행기까지 타고 트럼프를 만나러 갔어요. 네. 물론 트럼프는 자기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왔지만 두 번째는 또 하노이도 자기가 트럼프를 만나러 갔어요. 이번에는 갈마에서 오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판문점은 또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트럼프가 갈마까지 원산 갈마반도까지 왔다. 내가 그를 우리 땅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러 오도록 만들었다. 네. 세계적인 그 지도자하고 내가 지금 말하자면 같은 반열에 서게 됐다 하는 식으로 대내 홍보를 할 수 있고.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지금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대내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네. 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판문점보다는 갈마가 훨씬 좋네요. 김정은한테도 매력적이다. 네. 그 외에 하노이 노딜에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거든요. 완전히 면상해가지고 힘들었죠. 6시간 기차 타고 갔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분을 기업하는 게 좀 쉽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만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구애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예전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신을 어떻게 믿냐 네. 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갈게. 네. 면 훨씬 매력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오늘 주제가 한미 정상회담인데 지금 자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어서 조금 더 가볼게요. 북미 정상회담. 일단 장관님, 우리 갈마에서 만난다고 치죠. 거기까지 보랏빛 장밋빛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왔어요.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일단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문희정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도 다 트라우마로 남아 있잖아요. 그 하노이에서 처참한 정상회담 실패는 진짜 그때 울고 싶었거든요. 저 그 라디오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노이 실패했다 그래서 정말 진행하다가 울고 싶을 만큼 저 같은 사람한테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기내 간담회에서 기자들한테 말한 것처럼 과거보다 훨씬 상황이 어려워졌다. 진입장벽도 높아졌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난다고 한들 지금 콘도 정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동결, 감소, 비핵화라는 이 3단계 이것도 최소한 10년은 걸리는 일일 텐데 김정은이 동의를 할까요? 굉장히 많은 걸 퍼주지 않으면 김정은은 푸틴도 있겠다. 물론. 동의하기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요미르의 담화에서는 그 동결, 감축, 비핵화 이렇게 3단계로 구분했지만은 동결에 대한 대가는 무엇을 줄 것인가, 감축에 대한 대가는 뭘 줄 것인가, 최종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는 무엇인가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이랄까 그 액션 플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 나와요. 그냥 무슨 갈마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갈마로 나오게 만들지만
그 사전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렇죠. 1단계 동결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너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돈 들어올 데가 없잖아. 우리가 그런 것을 제재를 조금 풀어줄 수 있다. 유엔 대북 제재를. 그다음에 감축에 대한 반대 거부는 뭐 이런 거다. 가령 감축에 대한 반대 거부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북미 수교의 1단계인 연락사무소 설치를 해줄 수 있다. 네네. 그다음에 완전히 비핵화되면은 저 대사관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하고 대사관은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소위 이 북한의 단계적 행동에 대한 미국의 단계적 반대 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네. 완전히 되기 전에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만 줘도 시작은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시작은 될수 왜냐하면 있다. 10년 비핵화까지 10년 그리고 비핵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것은 유토피아 같은 소리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사실상 네. 뭐 그 핵 동결 그다음에 그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주변국들이 중국, 러시아, 동북아의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이 그걸 감시하는 체제 그리고 지역적으로 붙어 있는 한국, 일본이 북한과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그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소위 그 육국 간의 무슨 평화 체제, 평화 조약 같은 것을 체결하는 식으로 하는 데서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완전 비핵화는 만든 건 없애지 않을 거고 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게 맺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가 적지 않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냥 놓고 간 것을 미국이 걱정을 해가지고 미국이 돈 주고 그걸 러시아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더라면 돈 몇 푼에 그걸 미국한테 팔아 넘겼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좀 러시아한테 당하고 있다. 네. 그걸 김정은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이건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더 이상 만들지 마. 그리고 그것을 만약 미국 쪽에 날릴 수 있는 ICBM에 집착하지 마.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 조건. 거기서 만족해야 될 거예요. 일단 시작할 수 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네. 2018년보다 훨씬 어려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때에 비해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훨씬 더 고도화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많이 경직돼 있잖아요. 네.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전제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북한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했어요. 네. 그 핵 보유국 간의 협상은 군축밖에 없다. 이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 비핵화라는 건 아예 논의의 전제가 못 된다. 이게 테이블에 분명한 없다. 입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핵군축까지 가는 것도 험난한 일이죠. 그렇죠. 뭐 쉽게 놀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이 원하는 이를테면 북쪽에 청구서들이 있을 텐데 그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에요. 뭐 특히 종전협정부터 포함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단계별로 트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에 거쳐서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상당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이 관련된 모든 관련국들이 발휘해야 네. 이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장밋빛 환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 네. 이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고요. 네. 대화를 시작하는 게 일단 첫 단계일 것 같고 저는 김여정 그 부부장의 최근의 강경 발언을 그렇게 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아예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시 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의미하기 나 좀 봐줘.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조건이 맞으면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미국의 이를테면 뭐 군부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이쪽과 이제 트럼프 간의 약간의 결의 차이들이 있는데 네.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전 잘 활용했다고 네. 보고요. 이를테면 지금 미 국무부나 미 그 군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대중국 공세 이런 게 대외 정책의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 당장 어떻게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대통령이 달리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관련된 협상도 네. 어쨌든 국무부 장관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그 사전 협상하고 나서 네. 3대 의제를 얘기했는데 네. 그 3대 의제와는 다르게 북한 문제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정상회담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이제 트럼프를 잘 활용할 필요 있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욕심, 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과주의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고 기회일 우리가 수 트럼프한테 거의 기대하는 유일한 바가 네.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잘 끌어낸 게 네.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모멘텀이 마련된 거니까 이거를 뭐 에이펙이나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과제일 것 같아요. 네. 문희정 평론가님 우리가 매주 만나면서 네. 트럼프 욕을 맨날 했잖아요. 아직 6개월밖에 안 지났냐? 막 계속 그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뭐 동결, 축소, 비핵화 이 과정들 그나마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트럼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 이 양반 조금 더 오래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갑자기 불순한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제가 여쭤볼 건 다음 이슈입니다. 이 전략적 유연성, 주둔군 비용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될 줄 알고 네. 더군다나 공개 발언에서 뭔가 나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하고 있는데 우리 부지 소유 안 한다 이런 워딩 황당한 워딩은 있었지만 네. 기자가 주한미군 감축구상에서 질문하니까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대통령실도 주한미군 감축 얘기 안 나왔어. 그리고 더군다나 뭐 나토처럼 5포인트 올려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 물론 이제 오찬하면서 나왔겠지만 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뭔가 터트리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 왜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꼈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니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우리 쪽에 더 아쉬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 본인이 더 아쉽다? 본인이 더 아쉬워요. 그러나 그걸 전혀 아쉽지 않게 얘기를 하고 싶어 했죠. 근데 그 아쉬움이 어디서 묻어났냐면 처음 얘기 빵 시작하자마자 조선업 얘기 조선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니 뭐 내가 이 정도 협박하면 해줄 건 알지만 그래도 본인의 조급함이 저는 거기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놀랐어요. 네. 첫 번째 이슈가 조선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본인이 지금 꽂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야 지금 분위기 좋은데 나머지 분위기 안 좋은 거는 내가 굳이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라는 판단을 순간적으로 한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공격할 거리로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소유권 얘기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네 방위비 분담금 올려 이 얘기로 끌어가려고 그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분위기 지금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소유권 근데 뭐 이건 뭐 나중에 이렇게 그냥 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 공격할 거리가 네. 뭐였냐면은 중국 문제였어요. 맞아요. 예, 중국 문제. 왜냐하면 하도 친중이고 반미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 얘기를 분명히 본인도 측근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공격할 용도를 한번 써볼까 이러고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들어가기 전에 SNS로 빵 하고 야 숙청 혁명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쳐봤어요. 근데 사람 직접 만나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이 달라. 네. 네, 그 얘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압박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일본은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일본은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 이러면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아베도 그랬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구구절절 얘기했어요. 네. 그 구구절절의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격하려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도 그 걱정하실 부분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설득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본인 입으로는 껄끄러운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나 조선업에 꽂혀 있고 우리 무기사라는 얘기는 이분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하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다 살 거지?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케이 조선업 한국이 내 손 잡아준다고 했으니 나 네. 이거 성과로 가져가야지. 네. 그리고 나머지 살짝 이 성과를 가릴 수 있는 건 니들이 실무진선에서 알아서 해라. 일단 좋은 얘기는 지금 다 독차지하고. 조선업 얘기를 네. 조선업은 지금 미국이 조선업의 이 말하자면 그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상선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군함이죠. 지금 군함 제조 능력이 중국 쪽에서 중국의 군함 제조 능력이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서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중국을 막는 데는 빨리 지금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조선업은 사형 산업이 된 지 오래됐단 말이야. 왜냐면 그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마가에다 S자를 넣어가지고 마스가를 만들어서 해주니까 중국의 갈증을 해결해 준 게 마스가예요. 아니야 미국에. 미국 갈지. 왜냐면 미국의 해군력을 키울 수 있는 조선업의 확장, 강화, 발전 이거는 트럼프로서는 아마 노벨 평화상 못지않게 앞으로 그 퇴임 후에도 네.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거리가 됐습니다.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었다. 군사 문제예요. 조선업 문제는 그렇죠. 바로. 네. 미군을 다시 강하게 만든 게 나 트럼프다라는 거잖아요. 제조업도 살리고 그렇죠. 네,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네. 일단 첫 얘기를 조선업으로 꺼냈잖아요. 그만큼 트럼프가 거기에 한마디로 꽂혀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군사적 목적이나 필요도 있지만 일단 조선업 부활이라는 거는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그 이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이 대안이 없습니다. 한국 빼고는 조선업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콕 찔러서 마스가 플랜을 가지고 지난번에 관세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게 마음에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좀 성사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우리 평택기지 땅 네. 소유권 달라 그런 거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세계관에서는 아니 왜 저 사람 파나마 운하도 달라 그러고 그린란드도 자기들이 하고. 사겠다 그러고 캐나다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황당한 얘기지만 저 사람의 세계관 내에서는 그게 그냥 뭐 협상력을 위해서 네. 방위비 올리고 네. 뭐 GDP에서 국방비 올리는 협상력 차원이 아니고 진심이다.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땅을 갖게 되면 이거 인계철선이잖아. 네. 중국이고 북한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한반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이를테면 논리로. 자기가 한국에 제시할 수 있는 논리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황당한 얘기죠. 이게 영토 주권의 그럼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임차료도 안 받잖아요. 트럼프가 또 거짓말 황당한 얘기한 게 임대 계약서가 있다 그러는데 임대 계약서가 없어요. 일본하고 독일 같은 데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미군 기지를 그 땅을 제공하고요. 근데 우리는 방위비도 내고 네. 임대료도 안 받고 땅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만 안 했지 거의 소유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게다가 이게 세계 최대의 군사기지잖아요. 미군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단지 그게 협상력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트럼프 세계관이 저 사람 부동산 개발업자 아닙니까? 네. 땅에 집착이 강해요. 네. 네. 또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심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뭐 그 사람 틀린 게 많잖아요. 여기 저 미군 숫자를 4만 명이라고 그것도 불리고 틀렸고. 28,500인데 뭐 또 뭐 10,000명을 뺀다고 그랬다가 뭐 4,500명을 뺀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임차가 아니라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협상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틀린 얘기를 정정 안 한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그 그러면 이제 조언이 시비 있었어요. 걸기 시작해요. 네, 네. 트럼프가 앞에서- 자기 틀린 얘기를 네. 만약 정정하거나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네. 저 사람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네. 그렇게 얘기해라. 내버려둬. 네, 넘어간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거는 중국이라는 키워드였잖아요. 아, 네. 결국 이제 이 북한의 대중 전략에 함께 서라 너희도. 그래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네. 지금 이 한반도 억지력이 아니고 네. 대중국 견제력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비공개된 회담에서 그게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안보실장 브리핑까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아까 그 온도차 미국의 군부나 국무부 내에 이 강경파들하고 트럼프 갖고 있는 온도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중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자체는. 네, 트럼프는 그리고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중국 봉쇄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얻을 게 뭐 있는데 돈이 되는 이런 거야?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어서 네. 이제 그 온도차를 잘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온도차가 진짜 잘 드러났던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배석한 사람이 음. J.D. 벤스 부통령이었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었고 러트닉 상무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웃음이 터지는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 네. 루비오 장관은 안 웃죠. 계속 굳어 있습니다. 요즘 루비오 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표정이 늘 똑같아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라는 그 생각이 사람이 들어요. 의도했던 네. 회담으로 안 가는 거예요. 네. 그 분위기가. 네. 아니 근데 과거 정상회담에도 제가 루비오 표정을 보거든요. 근데 네. 미국 그 매체에서도 도대체 루비오는 무슨 생각하는지, 왜냐면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루비오는 루비오는- 영혼을 두고 온 거야.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미국 매체에서. 루비오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네. 굉장히 대중 강경파 그렇죠. 중에 한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기를 원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의원님 너무 말씀하신 좋아서. 것처럼 네.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다 경제적인 부분에 꽂혀가지고 야, 한국하고 손잡고 같이 가야지.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도 하잖아. 나 한국 제품 되게 좋아한다고. 예. 이거 펜 가져갈 거예요? 펜 놔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물 줄게요라고 네.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실은 온도차가 확실하게 지금 국무장관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본인이 끼어들어서 이거를 깨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내심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들더라고요. 정통 보수파와 마가파의 어떤 그렇죠. 그 의견 차이인 게 표정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이거 한 번 더 짚고 가고 싶어요, 장관님. 이제 뭐 이렇게 딜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던진 것이다, 뭐 본심이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98% 돈 내가지고 평택 기지 지어줬는데 그거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이 돈 냈다고 또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했죠. 이상한 얘기하고요. 그런데 워딩이 이런 겁니다. 한국도 기여를 하긴 했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요새를 건설한 거야. 임대가 아니라 영구 소유권을 얻고 싶어. 이게 트럼프 얘긴데요. 장관님 말씀 좀 해주시죠. 66년 소파 협정 때 우리가 땅을 주고 건물 정도 주고 모든 비용을 다 미군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7, 80년대 저쪽 쌍둥이 적자 베트남 전쟁하고 이제 바빠지니까 니네도 돈 좀 내. 그래서 91년에 특별협정이라는 걸 마련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해줄 거 다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내년에 이 분담금은 1조 5,19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동안에 그 이승만 정부 때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한테 완전히 거의 속국 노릇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아마 명나라와 청나라를 상대했던 조선의 외교적 입장이 사실은 일제 36년 이후에 해방 후에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났었어요. 미국한테.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지금 트럼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그걸 극복을 하고 네. 오히려 얘기를 딴 데로 돌려서. 해서 네. 넘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협상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방위비 증액이나 분담금 증액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더 세게 큰 걸 요구한 것이. 그리고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네. 그 영토 주권 문제를 그거는 국회에서 동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 국민 투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지. 식민지 만들겠다는 것밖에 더 드나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 생각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험프리스를 가보고 네. 너무 반했구나. 아 맞아요. 그 반응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게 그때 멋진.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이 험프리스 기지를 우리 한국이 얼마나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지었고 우리 주한미군을 배려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다 까먹고 네. 와 너무 좋은데 내가 가본 그 어느 미군 기지보다 여기가 진짜 좋은데 이거 가지고 싶어라는 그러니까요. 정말 단순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좋은데 그럼 내 거가 돼야 돼 이런 거잖아요. 아니 참. 미군 그 장병 내진 장교들의 가족들까지도 네. 그 네. 험프리스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아주 쾌적한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좋대요. 거기 생활 그 수준이. 아니 나 며칠 전에 네. 판문점을 갔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판문점을 갔었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출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그 안내를 하는 사람이 이제 30대 전 한국계 미국인 소령이에요.
네. 네. 가족들이 험프리스 살고 있대. 아. 자기는 판문점에 근무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내가 참, 야, 험프리스 돈을 완전히 엄청나게 퍼부어 놓으니까 네. 가족들이 와서 다 살고. 가족들이 따라와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사실은 한국 속 미국이죠. 그 네, 안에 이제 그렇죠. 시설의 수준이나 이런 걸로만 보면 그 험프리스는 저는 가보진 못하는데 예전에 여기 한남동에 용산 그 쪽에 미군 있을 기지 때? 있을 때 거기도 그랬어요. 네. 험프리스는 그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뭐 그 땅을 자기들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도저히 주권국가 네. 대통령끼리 마주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그게 트럼프입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정상회담에서 네. 누가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뭐라 그랬죠? 숙청과 혁명. 수청과 혁명. 그 근데 뒤에 가서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아니 그거는 뭐 내가 소식통한테 들었는데 오해였던 것 같다 이러고 네. 넘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설명을 또 잘하니까 뭐 미스언더스탠딩하고 그다음에 루머 뭐 그런 단어를 쓰던데 단어를 썼어요. 치고 빠지는 데는 도사야. 그러니까 앞서 했던 엄청난 외교적 결례와 네. 뒤에 그냥 실수라고 넘어가는 사이에 아무 일도 아무 없었던- 도덕적 괴리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아니 저 정도 질러놓을 거면 뭐라도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청 어제 놀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 네. 젤렌스키 앉아가지고 당하던 막 그 악몽 같은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아공 대통령 당하던 사실은 시- 우려했던 네. 바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또 네. 어떻게 변칙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판을 갖다가 엎어버릴지. 근데 갑자기 그 이제 트위터가 올라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어제. 네. 그 현지 있는 기자를 통해서 뭐 좀 물어봤더니 현지 시간 그 11시? 현지 시간 10시쯤에 위성락 실장이 와서 이제 백브리핑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변인이 1차 브리핑을 했지만 몇 시간 지나고 왜냐면 실무 협상 계속 진행 중이니까 뭔가 이제 문서 작업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뒤에 저희 방송 끝난 뒤에 좀 자세한 내용들 나올 텐데요. 이번에 혹시나 그 원자력 그 협정 우리 조금 개정하는 문제 언급되는 글쎄 거는 우리는 그 되면 좋은데 네. 사실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폐일봉을 주고 재처리를 하면은 그만큼 공연을 줄일 수 있는데 저거 지금 어디 버릴 수도 없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좀 하기 위해서 아마 조현 장관이 미리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문제도 포함해서 네, 네. 그 뭐 방위비 증액이라든가 국방비 증액 같은 반대급부를 주고라도 그걸 적어도 재처리 뭐 농축 네. 이거 좀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59년에 그 이승만 정부 때 네. 59년에 기억을 하는데 원자력 협정이 그때 체결됐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재처리하고 농축을 좀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겠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 정부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한국에 소위 돈을 더 받아내고 싶으니까 그걸 주고라도 그 원자력 협정의 내용 중에 재처리하고 농축 문제는 보장을 받아. 일본만큼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무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핵 보유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 봐서. 네, 근데 네. 일본만큼은 해달라. 일본이 미일 동맹 때문에 핵무기를 안 만들듯이 네.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우리도 재처리와 농축까지만 하고 무기는 안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걸 들어준 결과로 네. 돈 더 줄 수 있다. 네. 돈 쓰고라도 그건 받아내야 돼요. 네, 원자력 협정은 우리가 2015년에 개정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당연히 안 됐고 일본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비합리적으로 그러니까 2015년에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네. 미국이 그때 돈을 필요로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뭐 방위비 증액,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이제 국방비 증액, 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런 요구가 있는 만큼 그거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그건 당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테니까 재처리 요구 농축 문제는 좀 풀어달라. 지금 저기 그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있는 그 수조 속에 있는 저
폐 연료봉 저거 지금 이제 넘쳐나죠. 엄청나다 지금. 네. 저게 한계 용량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네. 5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때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산업적 차원에서도 그러네요. 우리한테는 에너지 해결해야 안보. 될 문제고요. 군사적 이용을 우려하는 건데 그건 뭐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플루토늄 추출 안 한다라고 네.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전홍축 우라늄이 이게 핵 추진 잠수함 어떻게 보면 우리 해군력에 있어서 네.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협정 개정해서 그 농축 비중을 높이고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 시간을 두고 하겠다. 당장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네. 미국이 우려하는 바를 좀 덜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산업적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MR인데 아, 이제 네. 차세대 원자로잖아요. 네. 근데 차세대 원자로에는 차세대 핵 연료가 쓰이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재처리를 못하면 그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MR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야 될 필요하다.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 논리는 돼요. 아니 일본은 아무 뭐가 없는데 그렇죠. 같은 동맹인데 네. 우리는 현격한 지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아마 협상 테이블에 올렸을 텐데 이번에 타결을 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협상 개시만으로라도 계속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게 10년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 2015년에 네, 맞아요. 협정을 네. 했고 2035년에 재협정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뭐 바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계속 요구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린 급하니까. 네. 아니 시작은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협상 개시라도. 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조금 전에 이제 중국 얘기도 이제 모든 얘기에 중국이 항상 등장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특사단을 물론 이제 박병석 전 뭐 의장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특사단이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을 만나고 만찬을 하고 그것도 원래 그 다음 날 오찬이었는데 하루 땡겨서 전날 만찬을 한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만찬을 갖자 뭐 약간 이런 시간차를 활용한 외교 수리였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일단 그렇다 치고요. 네, 그 이 기간에 특사단 보낸 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특사단 보내야 되는데 네, 중국이 조금 이 특사단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이 이제 안 맞는. 네, 그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부장 정도 왕이가 무슨 외교부장이지만 정치국 뭐 상무위원인가 그러고 상당히 급은 그렇죠. 높아요. 높죠. 네,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데 왕이가 만난다는 얘기는 그거는 조금 중국이 잘못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중국에 조공을 바칠 때 여기서 이제 사신들이 가도 중국의 천자를 못 봅니다. 기껏해야 예부상서한테 조선 왕의 인사장을 전달하는 게 전부였었어요. 네. 지금 그 꼴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요. 좀 언짢아요. 네, 아니 지금 1대1로 지금 APEC에도 와야 되는 처지인데 네. 정상끼리 만나야 되는데 특사가 갔는데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데 왕의 부장이 받아버린다는 건 옛날에 예부 상사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중국 좀 잘못했어. 저도 동의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중국 계속 뭐 간복입니까? 아니 약간 이제 자기들이 빈정상했다 이런 걸 저런 식으로 목리죠 일종의 네. 목린 거고 근데 저런 목리를 부릴 때가 아니죠 지금 중국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80 며칠밖에 안 됐는데 아니, 네,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전승절이 9월 3일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우원식 의장 가니까 우원식이 간다고 그러니까 황금 낮춘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황금 낮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례를 보면 네. 그 중국 전승절 앞두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니 많이 막 논란하다 결국에 안 갔잖아요. 그때 특사를 보내는데 시진핑 주석 만났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해찬 아, 네. 총리가 가가지고 특사로 가서 그때도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네. 이 한중 관계 전례가 있어요. 네. 그에 비하면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총리도 아니고 물론 왕이가 실력자긴 하지만 그렇죠. 외교부장을 만났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우리가 오히려 기분 나빠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약간은 이제 중국도 그런 식으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 쪽에다가 제시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을 못 놔요. 지금 어떻게 놓습니까? 그렇죠. 놓을 네.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우리가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또 기분 나쁘다고 외교를 그르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와서 네. 한중 정상회담이 그걸 계기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뭐 특사단 가서 왕이 부장하고 뭐 거기 고위급들하고 상무부장 만났죠. 네. 뭐 만찬도 하고 네. 어쨌든 거칠에는 이렇게 뭔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았는데 시진핑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느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네. 이건 제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또 너 친중이냐라는 네, 중국 그거는, 입장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의 대통령이 가면서 감히 음. 중국한테는 우리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는 나라인데 우리한테는 특사를 보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좀 글쎄, 달랐으면은 안 다른 데도 먼저 갔으면 네. 좀 일찍 그렇죠. 가지. 일찍 갔으면 차라리 일찍 갔으면 시 주석이 얼마든지 맞네요. 저는 편하게 만나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네, 왜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다 관영 매체고 내부적으로도 내부 체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만나고 저 한국 대통령 트럼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시 주석이 특사 만나고 있네. 자기네들은 그거 싫어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걸 또 중요시하기는 중국 문화 아유, 엄청 관례상. 중요하잖아요.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에서 미국만 갔으면 모르겠는데 네. 일본을 들렸다 미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니네 이제 한미일 이걸로 가는구나, 그걸로 확 기우는구나. 네. 근데 이런 식의 말하자면 트집을 중국에서는 네.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오히려 이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이 필요하면 뭐 내가 한번 만나주지 뭐 이렇게 약간 통큰 외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대국의 하나하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 중국은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 그거잖아. 나와 둘이 만나가지고 화끈하게 결정하자 이거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무슨 말씀이세요? 밑에서 다 준비돼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시 주석은 절대 나갈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저기 이제 주석 겸 총서기가 이제 의전서에 1번이고 네. 중국에서는 총리가 2번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인가 거기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그쪽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자기네식으로 하면 좀 서열 3번째가 오는 거예요. 전성절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뭐 왕이 정도가 전임 국회의장이 친서 가지고 오는 거 그럼 왕이 정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특집 방송 마련했는데 어떻게 좀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다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이군요. 지금 1시간이 지났군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